안녕하십니까, 최희중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왜 시작합니다. 조기 대선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고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압축됐습니다. 김진 전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거국 내각을 구성한 뒤에 4월쯤에 이제 조기 하야죠, 퇴진하는 이런 방안이 하나가 있을 수 있죠.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오늘 제가 이제 최앵커하고 세 가지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보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자, 첫째는 거론되는 이 거국 내각과 4월 퇴진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장점은 우선 가장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의 혼란을 가장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일단 야당의 공세와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반감될 수 있다는 점, 신속하게 이런 것들이 장점인데. 장점보다도 훨씬 많은 단점들이 지뢰밭처럼 널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첫째는 이 방식을 택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주 중대한 헌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느냐 그대로 있느냐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탄핵 그리고 개헌에 의한 임기 단축 이런 것만 뿐이지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서 대통령 4월에 물러난다.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헌법 위반이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죠. 헌법에 없는 얘기를 해서 예를 들자면 나의 재신임 여부를 국민 투표에 묻겠다. 헌법에 없는 얘기를 해서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를 적용을 하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회 결정에 맡기고 국회가 여야의 정책 결정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은 탄핵 소추 대상입니다. 또 하나의 탄핵 소추 대상이 아주 명백한 겁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 헌법학자라든가 또는 이 여야 정치권의 원로들이 중요한 어떤 국민들에게 아주 나쁜 역사적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번에 4월 퇴진론을 발표한 정치권의 원로라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8명의 전직 국회의장과 1명의 전직 총리가 있습니다. 가장 헌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비헌법적인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했어요. 그리고 거국 내각도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명을 받아 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분명히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회 가서 얘기한 국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는 게 지금 헌법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헌법상에 규정된 책임 총리 정도지 거국 내각은 헌법 위반입니다. 없죠.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중대한 단점이 있냐면 자, 이 새로 거국 내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야당 내각입니다. 그렇죠. 여소야대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야당 추천 총리예요. 그 총리가 언제까지 사실상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냐면 내년 6월까지 합니다. 그렇죠. 4월 퇴진이니까 6월 대통령 선거. 내년 6월까지 하게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드 배치인데 미국이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일정을 앞당겨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야당 총리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의견으로 해서 이 배치를 연장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에 상당히 중요한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게 우리 한국의 위상이 형편없이 추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국정교과서 강행하느냐 여부의 문제. 국정교과서를 야당 추천 총리가 바로 취소시켜 버리면 그렇죠. 이게 자, 반대하는 이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세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라냐? 하겠다고 했다가 야당 총리가 들어서서 바로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야당 총리가 상당 부분 어떤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대북 정책을 대폭 수정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죠. 막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막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주요 정책을 다 뒤집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더 큰 국정의 혼란이 초래된다. 그래서 이것은 장점은 대단히 미미하고 단점은 수백 크고
저는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최악의 안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은근히 어제 이제 3차 대국민 담화도 그 행간을 읽어보면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행간을 읽어보면은 은근히 바라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헌법을 개정해서 임기를 자연스럽게 단축하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은근히 바라는 아니기도 하고 친박 핵심들이 취재 과정에서 네. 며칠 전부터 그렇죠. 저에게 줄곧 얘기하던 안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대통령이 원하는 안입니다. 네. 사실은 대통령의 3차 담화의 본질은 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입니다. 자, 이것은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으냐면 첫째는 오랜 개헌을 둘러싼 이제 87년 체제를 30년 만에 바꾸자고 하는 이런 사회적 논란 내지는 담론을 이번에 그렇죠. 결론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론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만에 하나 이번 개헌을 통해서 채택하는 제도가 내각제가 되든 이원 집정부제가 되든 4년 중임제가 되든 이 제도가 몇 년 해봤는데 제대로 정착이 돼서 상당 부분 국가의 통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의회의 이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최순실이가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최순실이가 개헌까지 하는 그렇죠. 겁니다. 개헌까지 하는 개헌까지 하고 이 국가를 한 단계 그렇죠.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엄청난 역사적 공적을 남기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노출된 게 뭐 많잖아요. 그걸 이제 최순실이 한꺼번에 바꾸는 거니까 참 자, 대단한. 문제는 단점은 뭐냐? 단점은 첫째는 이 개헌이라고 하는 100년 대계를 최순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으로 개헌을 사용을 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일종의 안전을 위해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하게 되면 개헌이란 자체가 여야의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 후에 사법 처리 문제에도 상당 부분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서 대통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까지 갈 수 있나요? 그렇죠. 여야의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자,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나쁜 역사적 선례를 남길 수가 있는 그 것이죠. 부분이 사법 처리가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 개헌도 상당히 좋은 카드로 볼 수 있나요? 상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탄핵이 되게 되면 사법 처리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건 뭐 국민의 명제죠. 엄정한 요구가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범법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런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여야가 정적으로 합의해서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내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의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흐물흐물해질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개헌은 개헌대로 논의를 하고 지금 이제 특검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임명되고 시작됐으니까 특검을 통한 그 진실을 밝히는 그런 수사는 또 계속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사법 처리 여부까지 결정되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에서 특검이 뭐 대단히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밝힐 게 없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 10차례의 특검에서 아니, 물론 지난 모두 다 10차례의 특검에서 제대로 안 나왔어요. 밝힌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바꿀 만한 것이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설사 특검에서 어떤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의 하야를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끌어낸 마당에 이게 사법 처리의 분위기가 탄핵보다는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 중요한 단점은 또 뭐냐면 아까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제도가 운 좋게 이 나라에 맞아떨어지면 최순실의 공적이 될 수 있지만 내각제를 택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럴 수가 있다. 그렇죠. 거꾸로 말이죠. 만약에 내각제를 채택한다 합시다. 예. 자, 그런데 우선 뭐냐면 우선 첫째 단점은 뭐냐면 내각제를 하든 이원 집정부제를 하든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든 내년 6월 달에 뽑는 대통령은 3년짜리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렇겠죠. 일단 자, 그러면 5년짜리 대통령을 뽑아도 이렇게 나라가 국정이 혼란스럽고 제대로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3년짜리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이 되든 반기문이 되든 또 다른 사람이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3년짜리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거꾸로 내 임기가 일단은 보장된 게 3년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3년 안에
역사적인 공적을 남겨야 되겠다는 과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특히 저 대북 관계라든가 말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진보좌파 대통령이 등장하면 아주 남북 정상회담부터 서두를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런 것들. 자, 그럼 3년이란 대통령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4년 중임자 대통령 개헌이라든가 내각제나 이혼 집정부 개헌이라든가 모든 개헌은 비유하자면 이혼한 다음에 재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혼해서 재혼하겠다는 결정을 할 때는 뭐냐? 내가 재혼을 해서 재혼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혼 플러스 재혼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을 미래 확신 지수라고 표현합니다. 미래 확신 지수. 우리 국민이 개헌을 해서 우리 국가와 나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진다라는 미래 확신 지수가 최소한 80은 넘어야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80이 넘은 게 언제냐?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번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아니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미래 확신 지수가 최소한 80 넘어서 직선제를 해야 나라와 나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확신이 있었고 실제로 대통령 직선제를 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꽃피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개헌안이 전부 미래 확신 지수가 50 정도예요. 내각제, 이혼 집정부제, 4년 중임제 대통령이 모두 다 장단점을 50대 50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각제를 한다고 칩시다. 3년 대통령 한 다음에 자, 다음 총선에 맞춰서 내각제를 한다. 잠깐만 여기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은 지금 저 김진 논설위원이 3년이라고 얘기한 것은 21대 국회의원 총선하고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 일자고 맞추려다 보니까 임기가 줄어든다. 그렇죠. 그 얘기죠. 2000년이죠. 예. 2000년 4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렇죠. 2000년 4월. 왜냐하면 내년 6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3년도 안 됩니다. 2년 10개월짜리. 4월 총선에 맞춰야 돼. 2000년 4월 총선에 맞춰야만 그때 4월 총선에서 구성되는 국회가 내각제나 이혼 집정부제 하에 총리 권력을 맡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4년 중임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2020년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4년짜리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 개의 안이 모두 미래 확신 지수가 50 정도에 불과한데, 자 보십시오. 내각제를 하게 되면, 자 지난번에 100만 촛불이라고 해서 100만 촛불 집회가 예를 들어서 2번이나 3번 정도 딱 벌어지니까 대통령이 하야를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내각제 같으면 한 번 촛불 키면 곧바로 내각 해산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지면 그럼 곧바로 100만 집회 딱 열리고 그러면 바로 국회 해산과 총선입니다. 그러면 내각제 정권은 1년 내지 2년 또는 3년마다 정권이 바뀔 수 있어요. 그 국가적 혼란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게 이것이 미래 확신 지수가 50을 못 넘는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원 집정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박근혜. 총리는 문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박근혜에다가 총리 문재인이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나라가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뭐 산으로 한번 갔다가 또 내려오고 또 바다로도 한번 갔다가 오고 그러는 거죠. 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 나라가 산악자인 거예요. 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이제 뭐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게 이제 뭐 내일 모레일 수도 있고 다음 주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탄핵이 지금 이제 탄핵 전국에 돌입한 거 아닙니까? 탄핵의 장단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탄핵은 단점은 거의 없고 탄핵은 장점뿐입니다. 네. 왜냐? 첫째, 장점은 뭐냐? 우리나라 가장 헌법에 규정된 방법을 택한다는 거. 그렇죠. 개헌에 의한 임기 단축도 사실은 편법입니다. 헌법상 괜찮지만 사실은 편법이에요. 자,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거취와 관련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4대 초기서부터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저 실정법 위반, 무슨 뭐 기밀 누설, 직권남용 이런 차원을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상 지은 가장 큰 죄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추락시킨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대통령의 탄핵과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외에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말이죠. 이 엄청난 대통령의 이 죄를 역사상으로 단죄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저는 탄핵과 사법 처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지난번에 원로들이 말이죠. 이 탄핵은 우리 역사상에 유례가 없고 처음 하는 일이며 이 탄핵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저는 뭐 원로로서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선은 탄핵은 말이에요.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그 순간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됩니다. 일단은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져요.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되면 국민의 지금 분노를 반 정도를 바로 분노 지수가 상당히 이제 떨어지겠죠. 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일단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과 국정 철학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음으로써 앞으로 한 4, 5개월 걸리는 대통령 선거 때까지 기간에 국정의 혼란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드 배치 문제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국정교과서도 공론에 붙여서 여론에 따라서 예정대로 할 수가 있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고 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우려 말이죠.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은 말이죠.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이 10명인데 대한민국 10명의 대통령들이 모두 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 말이죠. 2011년에 아랍의 봄과도 또 다릅니다. 민중 봉기로 대통령이 하야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에 온 평생을 바쳐서 전 국민의 추앙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민중 봉기에 의해서 하야됐습니다. 이 클라이맥스와 바닥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하야는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암살됐는데 피살됐는데 자, 보십시오. 세계사에 나타난 다른 나라의 피살이라고 하는 것은 암살 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링컨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은 이념적인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암살됐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를 짝사랑하던 정신분열자에 의해서 암살 기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가장 자신이 총애하던 정보부장,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하던 정보부장과 전역을 막는 자리에서 경호실장과 같이 피살됐어요. 이렇게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피살된 얘도 똑같은 대통령 피살이라고 해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장교 출신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가지고 수천억 원의 비자금 사건과 내란 음모 사건으로 흰색 수의를 입고 같이 수갑을 차고 손을 잡은 사진. 그렇죠. 전직 대통령 2명이 법정에 나란히 서서 손을 잡은 사진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사진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평화스럽게 물러났지만 IMF 외환위기에 대한 어떤 끔찍한 책임 때문에 1년 동안 자택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사실상 가택연금입니다. 그 아들은 구속됐죠. 아들 구속됐죠 말이죠. 민주화 대통령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자,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본인은 사법 처리 당하지 않았지만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뒷돈으로 준 사건 때문에 특별 검사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원장과 또는 이 경제수석과 회담 특사와 측근들 오른팔 왼팔들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것들. 아들 3명 다 사법 처리됐잖아요. 아들 2명 감옥 가고 1명 사법 처리되고. 사법 처리, 셋 다 사법 처리됐죠. 그다음에 참으로 진짜 이 밤에 이 거론하기도 참말로 비극적인 사건인데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에서 기업인으로부터 100만 달러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고 그 충격에 사로잡혀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다가 나중에 그 문재인 씨의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 자세하게 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이 쇼크에 빠졌는지. 자, 제가 부엉이 바위에 2번이나 올라갔었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바위에서 끔찍하게 뛰어내렸습니까? 그 밑을 내려다 보면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바위들이 다 이렇게 날카롭게 솟구쳐 올라와 있어요. 바위들이. 그 바위를 보고 뛰어내린 거예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그런 사건으로 투신 자살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겪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 빼놓고. 때문에 역사상 없다 그러지만 탄핵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 그런 전직 대통령들의 모든 역사를 보면 저는 이 정도 탄핵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충격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별의별 걸 다 봤는데 요즘 벌어지는 일은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에요. 탄핵이 뭐가 충격입니까? 탄핵이. 참
기간 결정 때까지 2, 3개월이 걸리고 대통령 탄핵 때 물러나서 사법 처리 되든가 안 되든가 하면 되는 것이고 또 2개월 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 2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 뽑는 것이고 탄핵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 앞에 얘기한 두 가지 케이스에 비해서 제일 제가 봤을 때는 낮은 거예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장단점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결론이 나왔네요. 대통령 탄핵만이 올바른 길이고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 사회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라면 김진 논설위원의 생각과 거의 유사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네. 물론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헌재로 가서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그냥 다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시나리오 하나, 이 옵션 하나 남아 있는 건 사실이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언급은 해줘야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별의별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도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아그라 나오면 어쩌자고 그다음에 마약 성분 나오고 계속해서 더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섹스와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다 좀 있다가는 마약 사건이 나올 거예요. 최순실과 박근혜와 관련돼서. 그리고 나서는 대규모 국방비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10분의 1만큼 보고 싶습니다. 네, 김진 논설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